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은 슬프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모험심을 잃어간다는 것인데요. 익숙한 것에서 때론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뭔가를 새로이 탐험해 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이미 어린 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져놓은 지금의 일상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는 만회할 시간과 기회가 없을지 모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그저 나이가 핑계가 되는 나태함.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는 점차 모험을 꿈꾸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릴 적엔 모험 이야기를 다룬 여러 책들을 읽으며 주인공처럼 설레고 신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런 가슴 뛰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 책이 있는데요. 거꾸로 흐르는 강입니다. 제목부터가 신비롭고 기묘한데요. 어른이 더 많이 읽는 청소년 소설로 불리는 프랑스 작가 장클로드 무블르바의 소설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잡화점, 토맥네 잡화점인데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파는 곳입니다. 그는 인생이 지루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곳을 떠나 세상을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뿐인데요. 그런 토맥 앞에 어느 날 낯선 소녀가 나타나지요. 소녀는 모든 것을 팔고 있는 잡화점에 흥미를 느끼며 이것저것 파는지를 묻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크자르 강물도 파느냐고 묻습니다. 아쉽게도 그것만은 잡화점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 토맥의 머릿속에는 온통 크자르강과 소녀를 찾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맴도는데요. 그렇게 토맥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토맥은 망각의 숲과 향수마을,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섬을 지나서 소녀를 다시 만나고 거꾸로 흐르는 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모험 이야기, 거꾸로 흐르는 강. 여운의 목소리로 잠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거꾸로 흐르는 강. 토맥과 신비의 물. 장클로드 무를르바 장편소설. 정혜승 옮김. 출판 문학세계사. 프롤로그.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현대의 안락함이 자리 잡기 이전, 그것도 한참 전의 이야기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다. 온라인 게임도 에어백 달린 자동차도 없고 대형 마트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휴대폰이라는 기계는 상상조차 못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비온 뒤 무지개는 눈부시게 펼쳐졌고 고소한 아몬드 콩콩 박힌 달콤한 살구잼도 있었으며 한밤중에 달려나가 알몸으로 멱을 감는 즐거움도 존재했다. 어쨌든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꺼이 누리고 싶어하는 몇 안 되는 지극한 즐거움들은 오롯이 존재하던 시절의 이야기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가슴앓이나 꽃가루 알레르기처럼 오늘날까지도 확실한 처방을 찾지 못해 그저 알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들도 그대로 존재했던 시절, 그랬던 옛날 그 시절의 이야기이다. 제1장 철새. 토맥네 잡화상은 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자그마한 가게였는데 별다른 장식 없이 창문 위쪽에 푸른색 페인트로 잡화상이라고만 쓰여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경쾌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에 주인인 토맥이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나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토맥은 꿈꾸는 눈빛을 지닌 소년이었다. 나이에 비해 키가 컸으며 조금 마른 편이었다. 여기서 토맥의 자파상에서 파는 물건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지 싶다. 책 한 권에 다 나열한다 해도 모자랄 테니 그저 이 한 단어로 족하리라. 모든 것. 그랬다. 토맥네 자파상은 모든 것을 파는 곳이었다. 파리채나 페드리종 신부의 영약처럼 쓸모있고 합당한 물건뿐 아니라 고무 탕파나 곰잡이용 칼처럼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팔았다. 토맥은 가게에서 먹고 잤다. 아니, 조금 더 설명하자면 계산대 뒤쪽 공간을 집삼아 살고 있었다. 그랬기에 토맥네 가게가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입구에 매달아 놓은 나무 팻말은 늘 같은 방향, 영업 중으로 돌려져 있었다. 줄지어 올 만큼 손님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름대로 토맥의 시간을 존중해 주었으며 무턱대고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위급 상황이 닥쳐 자파상을 찾는다면 비록 한밤중이라 해도 토맥이 친절히 맞아 그들의 급한 불을 꺼주리라는 것을. 가게가 늘 열려 있다고 해서 토맥이 가게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해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토맥은 저린 다리를 펴기 위해 잠시 나가 걸으며 바람을 쐴 때도 있었고 반나절 넘게 가게를 비우는 일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럴 때도 가게는 열어두었으니 손님은 가게에 들어와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찾아갔고 토맥이 가게에 돌아오면 계산대에는 어김없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 소시지용 실 한 묶음 가져갑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물건만큼의 돈이 놓여 있거나 담배 한 갑 가져가네. 돈은 내일 들러서 내리다. 라는 메모가 있기도 했다. 토맥이 가게는 이처럼 아무 탈 없이 잘 굴러갔으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몇 년이고 아니 몇 세기고 이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단지 토맥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뭐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쉬쉬해야 할 그런 비밀은 아니고 그저 아주 천천히 토맥 자신도 감지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비밀이었다. 마치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순간순간에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느새 쑥 자라버린 모습과 마주하게 되든 말이다. 그렇게 어느 날 토맥은 이런 생각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물론 머리 위로 자란 생각이 아니라 머릿속 저 깊은 곳에서 자라난 생각이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토맥은 지루해하고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 센 표현이 필요하겠다. 그의 가슴은 답답해 터질 것만 같았다.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였다. 이곳을 떠나 세상을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꽤 자주 토맥은 자파상 안쪽으로 난 작은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내다보곤 하였다. 키 크게 자란 봄밀이 파도처럼 넘실대고 있었다. 그 풍경에 멍하니 빠져있노라면 아니나 다를까 띵띵하고 종이 울리며 가게 문이 열렸고 종소리에 화들짝 놀란 토맥은 꿈속 같던 풍경에서 급작스레 빠져나와야만 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들판을 따라 길게 이어진 길을 걷던 토맥은 길을 잃고 말았다. 새벽 여명 속에 펼쳐진 아마밭의 아늑한 푸른빛에 매료되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놓쳐버렸던 거다. 토맥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은 가을이었다. 노푸르게 펼쳐진 가을 하늘을 가로질러 소리도 없이 유유히 날아가는 철새떼를 바라볼 때면 떠나고 싶다는 거칠고도 급작스러운 욕망이 몰려들어 정말이지 환장할 노릇이었다. 한 번의 큰 날갯짓으로
지평선 너머로 훌쩍 사라져버리는 야생 거위떼를 바라보면 토맥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기도 했다. 불행하게도 떠나고 싶다고 무작정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토맥이라는 이름을 걸고 마을 유일의 잡화상을 운영하면서 그것도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 대대로 꾸려온 가게를 운영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리 쉽게 훌쩍 떠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떠난다면 마을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까? 자신들을 버린 거라 여기지는 않을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을까? 이 마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라 생각하면 어쩌지? 아무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해 줄 리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톰에게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에는 정말이지 소질없는 톰에게였다. 이제는 가슴에 이 비밀을 묻어놓겠다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자리 잡았던 지루함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사라져버릴 거라고 토맥은 다짐하듯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뒤로 닥친 일은 그의 다짐과는 영 다른 방향이었다. 이성을 찾고 지금 여기에 안주하려고 애쓰는 톰에게 모든 수고를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때는 여름의 끝자락 어느 저녁이었다. 이른 밤에 신선한 공기를 맡고 싶어진 토맥은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서 기름 램프에 불을 밝히고 계산대에 앉아 자신의 큼직한 장부를 펼쳐놓고 펜을 끄적이며 계산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들려온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토맥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막대 사탕 있나요? 토맥이 고개를 드니 거기에는 세상에 더는 예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소녀가 서 있었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짙은 갈색 머리의 소녀였다. 추레한 원피스에 샌들을 신었으며 허리띠에는 가죽 물병 하나를 차고 있었다. 열린 문으로 소리 없이 들어온 유령인가 환영인가 싶기도 했지만 소녀는 검은 눈동자가 그려내는 슬픈 눈빛으로 토맥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여기서 막대 사탕도 파나요? 그 물음에 토맥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 우선 이렇게 대답하는 것 하나. 네, 막대사탕 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어떤 소녀에게도 3번 이상 눈길을 준 적 없던 그가 눈앞에 선 갈색 머리 소녀에게 순간 마침내 완전히 반해버린 것이다. 토맥은 커다란 유리병에서 막대사탕 하나를 꺼내 소녀에게 내밀었다. 사탕을 받아든 소녀는 얼른 원피스 주머니로 넣었다. 소녀는 바로 가려 하기보다는 가게의 벽을 층층이 빼곡히 채우고 있는 작은 서랍장에 눈길을 보냈다. 대체 이 많은 서랍장에는 뭐가 들었죠?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이요. 필요한 모든 것. 아, 모자에 넣는 고무줄 같은 것도 있나요? 물론이죠. 토맥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저 위쪽 서랍에서 고무줄을 꺼냈다. 여기요. 그럼 트럼프도 있겠네요? 토맥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다른 쪽 서랍장으로 올라갔다. 자, 여기요. 잠시 주저하는 듯 보이던 소녀의 입가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이 놀이를 즐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럼 캥거루 그림은요? 토맥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둘러 왼쪽 서랍장 쪽으로 다가갔다. 여기 있습니다. 이때였다. 소녀의 짙은 눈동자가 반짝하고 빛났다. 행복과 기대의 찬 모습이 어찌나 매력적이던지
톰에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럼 사막에 모래도 있나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거로요. 톰액은 한 번 더 사다리를 타고 올라 서랍에서 오렌지빛 모래가 담긴 아주 작은 약병을 꺼내 들고 내려왔다. 그러고는 병 안에 담긴 모래를 장부 위로 조심스레 쏟아부어 소녀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었다. 소녀는 손등으로 모래를 살살 쓰다듬더니 손가락 끝을 세워 모래 속을 이리저리 지나다녔다. 아직 따뜻해요. 소녀가 계산대 쪽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 톰에게 소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열기를 머금은 사막의 모래보다 톰에게 진정 손을 가져가 보고 싶은 곳은 햇빛에 보기 좋게 그을린 소녀의 팔이었다. 아무래도 그걸 눈치챈 것인지 소녀가 말했다. 모래가 제 팔만큼이나 따뜻해요. 그러고는 모래를 만지던 손 아닌 다른 손으로 톰에게 손을 잡아 자기 팔에 가져다 댔다. 흔들리는 오일 램프의 은은한 불빛이 소녀의 얼굴에 잔잔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렇게 몇 초나 흘렀을까. 소녀가 조심스레 팔을 빼내더니 돌아서서 벽을 가득 채운 수많은 서랍 중에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서랍 말이에요. 저기에는 뭐가 들었죠? 저긴 바느질할 때 쓰는 골무가... 쏟아놓았던 모래를 깔때기를 사용해 다시 병에 부으며 토맥이 대답했다. 이쪽에 있는 서랍에는요? 생트 비에르주의 조개 껍데기가 들어있지요. 아주 귀한 조개랍니다. 아, 그렇군요. 소녀가 실망한 눈치다. 그럼 저쪽 서랍에는 뭐가 있죠? 삼나무 씨앗이 들었지요. 원한다면 조금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아무데나 심으면 안 됩니다. 이 나무는 정말 거대하게 자라거든요. 이 말이 소녀를 기쁘게 할 거라고 토맥은 믿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소녀는 오히려 입을 딱 다물고 생각에 잠겨버렸다. 그 사이로 다시 침묵이 먹먹히 흘렀다. 토맥은 감히 무어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열린 문틈새로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오려는 게 보였다. 슬금슬금 안으로 들어오는 고양이를 토맥은 단박에 내쫓아 버렸다.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였다. 이 가게에서는 모든 걸 판다고 했죠? 정말로 모든 게 다 있나요? 소녀가 눈을 들어 토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네, 아무튼 필요한 것들은 모두 있어요. 토맥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약간의 겸손에 더해 대답했다. 그렇다면 여린 음성으로 주저하며 시작한 소녀의 목소리에 갑자기 희망의 기운이 차올랐다. 그렇다면 혹시 크자르강의 물도 여기에 있나요? 토맥은 그 물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듣도 보도 못한 그 강이 어디에 있는 건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었다. 그런 토맥의 표정을 소녀가 읽어버렸다. 어두운 그림자가 소녀의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토맥에게 눈도 맞추지 않은 채로 덧붙였다. 죽지 않게 해주는 물이라고 하죠. 모르세요? 토맥은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토맥은 알지 못했다. 내게 필요한 건 그거였는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물통을 두드리며 그녀가 말했다. 그 물을 구해서 여기에 담아올 거거든요. 토맥은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소녀가 그 물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소녀는 토맥 쪽으로 다가와 손수건을 펼친 뒤 동전 몇 개를 꺼냈다. 사탕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동전 하나면 됩니다. 토맥이 웅얼거렸다. 소녀는 동전을 계산대에 놓더니 벽을 빼곡히 채운 작은 서랍을 한 번 더 둘러보고는 토맥에게 마지막 미소를 건넸다. 자, 그럼 수고하세요. 이 말만 남기고 소녀는 가게를 떠나버렸고 안녕히. 뒤로 남은 토맥은 혼자 중얼거렸다. 오일램프의 불빛이 사그라들었다. 토맥은 계산대 뒤쪽 의자에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다. 펼쳐져 있는 그의 장부 위로 정체 모를 동전 한 입과 오렌지빛 모래 몇 알만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제2장 이샴 할아버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내내 토맥은 자신을 책망했다. 대체 왜 그 소녀에게 돈을 받았느냐 말이다. 그만큼 값이 나가는 물건도 아니었는데. 토맥은 자신도 모르게 아니요, 됐어요.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사탕 하나에 무슨 돈을 받겠어요. 같은 말을 혼자서 몇 번이고 되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친절한 어투로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너무 늦어버린 것을. 소녀는 돈을 냈고 가버렸고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돈을 받은 일만큼이나 톰에게 머릿속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으니 소녀가 그날 언급했던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이상한 이름의 강물이었다. 묘한 분위기의 그 소녀는 과연 누구일까? 어디서 오는 길이었을까? 혼자 길을 떠난 건가? 가게 밖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던 걸까? 어딜 향해 가고 있던 걸까? 답도 없는 수많은 질문만 가슴에 와 부딪혔다. 토맥은 손님들을 통해 그 소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마을에 별일 없어요?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혹은 요즘은 마을을 지나쳐가는 사람이 영 뜸한 것 같지 않아요? 따위의 물음을 은근슬쩍 던져 누구 하나라도 이런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러게 말일세. 도통 지나는 사람이 없네. 며칠 전인가 그 소녀를 빼고는 말이야. 하지만 반응은 전혀 없었다. 아무래도 마을에서 소녀를 본 유일한 사람은 토맥뿐인 것 같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오후 토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졌다. 소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란 생각에 미치도록 괴로웠고 소녀에 대해 얘기를 나눌 사람조차 없다는 게 더없이 비참했다. 토맥은 주머니에 막대 모양 과일 젤리를 잔뜩 쑤셔 넣은 뒤 가게는 내버려 두고 껑충껑충 마을 반대편을 향해 달렸다. 이샴 할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었다. 이샴은 마을의 공식 대서인이었다.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다시 글을 써주는 일이었다. 물론 대신 읽어주는 일도 맡아 하고 있었다. 토맥이 이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샴은 땅딸막한 부인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중이었다. 토맥은 방해가 될까 싶어 한 구석에 멀리 떨어져 기다리다가 편지 읽어주는 일이 끝나기 무섭게 이샴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가슴팍에 두 손을 모으며 인사하는 토맥을 보며 이샴은 아이고, 우리 손자 왔구나. 하며 두 팔 벌려 토맥을 맞았다.
사실 두 사람은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는 아니었다. 나이든 이샴이 혼자 사는 데다가 토맥 또한 고아인지라 두 사람은 서로를 언제나 그렇게 불렀고 그만큼 서로를 마음 깊이 아끼고 있었다. 날 좋은 여름이면 이샴은 담벼락 앞에 자그마한 노점을 꾸렸는데 책상 다리로 앉아 책더미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 그 계절에 마주치게 되는 그의 모습이었다. 고로 그를 만나려면 나무 계단 3개를 기어 올라가 바닥에 철퍼덕 앉아야 했다. 하지만 대서를 부탁하거나 편지를 읽어달라고 온 손님들은 대개 그렇게 앉기보다는 길에 서서 이샴의 대서나 대독을 기다리곤 했다. 어서 올라오렴. 토맥은 계단 3개를 단박에 뛰어넘어 곧장 이샴 곁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잘 계셨죠? 주머니에 넣어온 과일 젤리를 꺼내며 토맥이 먼저 안부를 물었다. 요즘 일 많아요? 아이고, 고맙기도 하지. 단 것이 반갑기만 한 이샴은 젤리를 받아들며 대답했다. 전에도 말했지만 난 살아오면서 일이라고 여기며 해본 적이 없단다. 그러니 쉰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지. 모든 게 그저 흘러가는 삶인 게야. 수수께끼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 말이 토맥은 무척이나 좋았다. 이샴이 먹을 것을 너무 밝히지만 않았더라도 아마도 그는 마을에서 위대한 철학자로 통했을 것이다. 이샴은 단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혹시라도 토맥이 할아버지를 찾아올 때 말랑한 캐러멜, 부드러운 누가 사탕, 목사탕, 감초사탕 같은 것을 안 챙겨오면 이샴은 3살 배기 어린아이처럼 금세 뾰로통해지곤 했다. 그 중에서도 이샴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향신료를 넣어 하트 모양으로 구운 작은 빵이었는데 씹기에 너무 딱딱하면 안 된다는 게 조건이 따라붙었다. 물론 그건 그의 치아 때문이었다. 가게를 오래 비우는 게 마음에 걸렸던 토맥은 얼른 궁금한 것부터 챙겨 물었다. 이삼 할아버지, 혹시 차르 아니 카르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새 과일 젤리를 질겅질겅 씹고 있던 이샴은 잠시 생각하더니 느릿하게 대답했다. 응, 크자르강이라는 건 알지. 맞아요. 그 이름 크자르강. 그렇게 되뇌다 보니 크자르강에 물이 있나요? 라고 묻던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거꾸로 흐르는 강이지. 이샴이 말을 이었다. 거꾸로 뭐라고요? 이런 황당한 얘기는 처음인지라 토맥은 몇 번이고 되물었다. 거꾸로 흐른다고. 이샴이 또박또박 짚어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거꾸로요? 대체 그게 무슨 뜻이죠? 토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었다. 말 그대로지. 강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톰에, 어째 내 표정이 좀 그런데? 토맥의 얼빠진 모습에 이샴이 웃음을 터뜨리더니 곧 그 모습이 가여웠는지 바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자르 강물은 바다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한단다. 이해하겠니? 막바지에 도착하는 곳이 바다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솟아난다고. 어찌 보면 바닷물을 빨아올린다고나 할까. 그래서 강이 시작되는 부근의 폭이 바다로 흘러가는 다른 보통 강폭만큼이나 넓다고 하지. 그 주변으로는 희귀한 나무들이 자라는데 아침이면 활짝 기지개를 켜고 저녁이면 한숨 쉬듯 숨을 내쉰다고 해. 게다가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동물들도 그곳에 가득하다고 하지.
대체 어떤 종류일까요? 위험한 동물일까요? 토맥은 궁금했다. 하지만 이샴은 고개를 저었다. 그 이상은 그 역시 알지 못해서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거야. 그렇다면 호기심 넘치는 토맥이 이샴의 말을 끊었다. 강이 바닷물을 끌어올려 거꾸로 흐른다 치면 바다 수면이 계속 낮아지지 않겠어요? 응, 그래야 맞겠지. 하지만 주위 수십 개의 강줄기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동시에 바다로 흘러들어가 합쳐지니 그렇게 되지 않는 게지. 그건 그렇겠네요. 토맥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크자르 강은 몇백 킬로미터 땅속을 가로질러 올라간다고 해. 점점 폭이 좁아지고 강물의 양도 점점 줄어들면서 말이야. 세상의 모든 강은 하류로 가며 물이 불어나는데 말이지. 강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흐르는 거죠? 토맥은 다시 물었다. 어쨌든 어디론가 향해 갈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이샴은 자신도 그건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이 강이 어디를 향해 흐르는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보통 강처럼 지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신비할 따름이지. 토맥, 혹시 누가 사탕 가져온 건 없니? 토맥이 할아버지의 물음에 반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렸다. 아무 상관없는 사탕 따위를 떠올리기엔 이미 생각의 골짜기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던 것이다. 토맥은 주머니를 한 번 더 뒤져보았지만 오늘은 누가 사탕이 없었다. 할아버지, 좀 이따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약속해요. 대신 강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누가 사탕이 없다는 말에 실망했는지 이샴은 들리지도 않는 혼잣말로 몇 마디 투덜대더니 설명을 이어갔다. 어쨌든 결국에 강물이 도달하는 지점은 성스러운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라고 해. 성스러운 산이라고요? 토맥은 그 이름에 감동을 한 눈치다. 그렇지. 성스러운 산. 그 산에 다가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위험있고 장엄한 광경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들 하더구나. 산 정상 근처로 눈이 덮여 있지만 산봉우리는 그 덮인 눈을 훌쩍 넘어 오롯이 솟아있다고 했어. 생각해 보렴. 점점 좁아져 산 아래까지 도달한 강이 어떻게 이 산을 넘을지 말이야. 답은 간단해. 강물은 그저 산을 타고 오르는 거야. 높이 올라갈수록 강폭도 점점 좁아져 급류가 되었다가 졸졸 흐르는 냇물로 변하는 거지. 물론 계속해서 거꾸로 흐르면서 말이야. 정상에 이르러서는 겨우 엄지손가락 굵기에 가는 물줄기가 되는데 바로 거기야. 거기에서 강물은 더 이상 흐르기를 멈추고 움푹 팬 바위 안에 가만히 고인물이 되는 거지. 크기가 세면대의 반 정도나 되려나. 아무튼 그 물은 너무 맑아서 이루 설명하기 힘들 정도라고 해. 이 마법의 물인 게지. 마법이요? 토맥이 되받았다. 죽지 않게 해주는 물이란다. 죽지 않게 해주는 물이라고 하죠. 모르세요? 라고 말하던 소녀의 낭낭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이샴도 소녀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었다. 다만 그 물을 가져온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지. 이샴이 말했다.
강의 원천을 찾아서 강줄길에 따라 산 정상까지 올라가 고여있는 물을 병에 담아 내려오기만 하면 그만일 텐데 어째서 이제껏 아무도 없을까요? 토맥이 흥분해 물었다. 그렇긴 한데 아직은 정상까지 오른 사람도 없는 듯해. 아니면 누군가가 도달했다 하더라도 내려오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알 수가 없지. 내려오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해도 돌아오는 길에 물을 담은 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지. 사실 이 모험을 더더욱 힘들게 만드는 골칫거리가 또 있어. 그게 뭐죠? 그런 강도, 그런 산도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 그 말에 침묵이 흘렀다. 참으로 긴 침묵이었다. 그 침묵을 흐트러뜨리며 이샴이 말을 이었다. 근데 도맥, 대체 누가 네게 그 강 이야기를 들려준 거냐? 토맥은 그제야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소녀가 들렀던 이야기를 하러 이곳에 왔다는 게 기억났다. 이제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다. 그러면 무언가 더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토맥은 모든 기억을 불러들이려고 애를 썼다. 그날 저녁 자신의 가게에서 벌어졌던 일을 작은 것 하나까지 빼놓지 않고 낱낱이 설명했다. 모든 순간순간이 다 떠올랐다. 캥거루 그림도, 약병에 담긴 오렌지빛 사막 모래도,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고양이까지도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났다. 하지만 소녀의 팔을 만졌던 일에 대해서는 굳이 꺼내지 않았다. 세상에 미주알 고주알 알릴 필요는 없는 일이니까 말이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찬찬히 다 들어주었다. 그러고는 토맥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더없이 환하고 부드러운 미소였다. 얘야, 말해보렴. 너 혹시 사랑에 빠지거나 한 건 아니냐? 그 말에 토맥은 당황하여 귓불까지 붉어졌다. 자신에게도 화가 났고 자신을 놀리는 사탕만 찾는 이 양반에게도 화가 났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의 토맥을 이샴은 힘껏 팔목을 붙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다. 도맥, 잠깐만. 토맥은 순순히 이샴의 말을 따랐다. 오랫동안 토맥은 이샴에게 화가 나본 적조차 없었다. 그래, 그 소녀가 물병을 가지고 있든? 네, 강물을 찾으면 그 병에 담아서 올 거라고 했어요. 이샴은 이번에는 장난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도맥, 잘 듣거라. 그 강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모른다. 내가 아는 거라고는 몇 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 물을 찾아 떠났지만 그 물을 한 방울이라도 가지고 돌아온 이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없었다는 거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무장한 사람들이 성공을 다짐하며 길을 나섰지만 이 성스러운 산에 이르기도 전에 죽어버리고 말았지. 네가 말하는 방랑소녀가 그 강을 찾아 병에 물을 채우는 일은 내 손등에서 미리 자라는 일만큼이나 불가능한 거라고 본다. 아, 그럼 소녀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된다는 거지? 한동안 묵묵히 있던 토맥이 혼잣말을 웅얼거리자 이샴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얘야, 이제 그만 그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겠구나. 다 털고 다른 생각을 해보렴. 우리 마을에만도 어여쁜 소녀들이 얼마나 많으냐. 자자, 이제 가봐야지. 가게에서 손님이 기다릴라. 그러게요. 가봐야겠어요, 할아버지.
토맥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토맥은 이샴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고는 자파상을 향해 터벅터벅 지친 발걸음을 옮겼다. 제3장 출발. 그날 이후 톰에게 머릿속에는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내내 맴돌았다. 어떤 날에는 기묘한 꿈까지 꾸었다. 두 뒷발로 사람처럼 서서 달려오는 호랑이 떼에게 소녀가 쫓기는 꿈이었다. 달아나는 소녀가 토맥 토맥 외치자 토맥이 나타나 소녀의 손을 낚아채 온 힘을 다해 달린다. 간발의 차로 따라오는 호랑이의 이빨 부딪는 소리가 두 사람의 머리 뒤에서 딱딱거리며 들리지만 둘은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긴다. 그곳에서 토맥은 소녀에게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았냐고 묻는다. 소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세상 사람 모두가 토맥을 아는걸? 하고 대답한다. 또 다른 꿈에서는 토맥이 성스러운 산의 꼭대기에서 맑게 고인 물을 내려다보고 있다. 고인 물의 바닥에서 무언가가 반짝여서 들여다보니 그건 소녀가 막대 사탕 값으로 주고 간 바로 그 동전이다. 토맥이 동전을 주어 손에 쥐고 돌아서자 그곳에 소녀가 있다. 공주 드레스를 차려입은 환한 미소의 소녀. 소녀의 뒤로는 길들여진 호랑이 인간들이 경호원처럼 소녀를 지키고 서 있다. 토맥은 조만간 떠나겠다고, 그것도 새벽녘에 떠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시간이면 그가 없어졌다는 게 바로 드러나지도 않을 테고 자신이 남기고 간 편지를 이샴 할아버지가 발견할 즈음이면 이미 멀리 가 있을 테니 말이다. 떠나기 전 며칠 동안 토맥은 들썩이는 마음을 감추기가 힘들었다. 마치 떠날 계획이 이마에 적혀있기라도 하듯 달라진 눈빛 같은 것이 그의 계획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가게에 들른 이들이 자신을 묘하게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다. 토맥은 어떤 옷을 입고 떠나야 하나 고민이 됐다. 여행길이 어떨지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옷을 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날씨가 추우려나? 먼 지방에 가면 후덥지근하진 않으려나? 양털 양말이나 두꺼운 스웨터도 챙겨야 하나? 방한모도? 아니지. 가장 가볍고 편한 옷을 챙기는 게 나은 거 아닐까? 그렇다면 어떤 천으로 된 게 나으려나? 당초에 답이 나오질 않았다. 좋아하던 모험책에서 답을 구해보려 했으나 허사였다. 대부분의 모험가는 별다른 짐 없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만 품에 안고 길을 떠난다. 로빈슨 크루소만 봐도 그렇다. 아니, 그는 더더욱 짐이 없었다. 표류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막대 사탕을 샀던 그 소녀도 별다른 짐이 없지 않았나. 토맥은 그들을 본보기 삼아 정말로 꼭 필요한 물건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노숙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테니 쌀쌀한 밤의 기운을 견디게 해줄 따뜻한 양털 담요는 꼭 필요하지 싶었다. 호리병도 하나 챙겼다. 수달 가죽으로 된 게 하나 있으니 그걸 허리띠에 단단히 꿰차고 개인 물병으로 쓰다가 마지막에 강물을 담아오면 될 것 같았다. 물론 크자르 강물을 찾게 된다면 말이다. 토맥은 질긴 천으로 몇 센티미터 크기의 작은 주머니 지갑을 만들어 소녀가 준 동전을 넣었다. 그녀를 만나면 돌려줄 참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그녀를 찾게 된다는 조건 아래서였다. 바지 주머니에는 곰잡이용 칼 하나를 호신용으로 챙겨 넣고 예전에 엄마가 토맥 이름 첫 글자를 따서 티를 수놓아 주었던 손수건도 챙겨 넣었다.
떠나기 전날 저녁 빠진 것은 없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토맥은 계산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는 오일 램프에 불을 붙이고 이샴 할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샴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는 늘 다른 사람의 편지를 읽어주는 일을 해오셨죠. 하지만 이 편지는 소리내어 읽지 않으셔도 돼요. 할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니까요. 이렇게 훌쩍 떠나는 게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거란 걸 알아요.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오늘 크자르강을 찾아 떠납니다. 만약 발견하게 된다면 그 물을 할아버지께 꼭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가는 길에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녀를 만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녀도 분명 그곳을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자파상 열쇠를 할아버지께 맡길게요. 가지고 가면 10중 8구 잃어버릴 테니까요. 되도록 빨리 돌아올게요. 곧 봬요. 토맥 올림. 편지를 봉투에 집어넣으려는데 끝도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는 최근 몇 달 사이에 부쩍 늙으셨다. 눈에 띌 정도로 뺨이 푹 패고 손은 낡은 양피지처럼 쭈글쭈글해졌다. 과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계실까? 아니, 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토맥은 옷을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꿈도 없는 잠을 몇 시간 자다가 깼더니 아직 밤이었다. 여린 달빛이 가게 뒤편으로 내리고 있었다. 토맥은 벌떡 일어섰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 오늘이다. 끝도 없이 견뎌온 영원 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찾아온 것이다. 크자르강을 찾고야 말리라. 기필코 찾으리라. 성스러운 산에 올라 그 물을 꼭 떠오리라. 소녀와도 기필코 다시 만나 그녀의 동전을 돌려주리라. 토맥은 큰 볼에 담은 따끈한 코코아 한 잔과 잼과 버터를 바른 빵 여러 개를 맛있게 먹어치웠다. 춥지 않게 옷을 잘 챙겨 입은 다음 물병은 허리띠에 잘 매달려 있는지, 작은 주머니 지갑은 셔츠 안쪽에 잘 있는지, 챙기겠다고 생각한 것들 모두 주머니마다 잘 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큰 빵 한 조각을 마저 챙겨 넣었다. 마지막으로 양털 담요를 단단히 말아 어깨에 메고는 문 밖으로 나섰다. 그러고는 이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했다. 가게 입구에 나무 팻말을 돌려놓는 일이었다. 늘 변함없이 영업 중을 알리던 팻말은 이제 문 닫음을 알리고 있었다. 토맥은 조용히 마을길을 지나 이샴 할아버지의 노점에 도착했다. 노점 천막은 내려져 있었다. 토맥은 조심스레 천막을 들추고 할아버지의 자그마한 책상 위에 자파상 열쇠를 놓았다. 작별 인사 편지가 든 봉투와 큼지막한 누가사탕 한 조각과 함께. 할아버지, 그럼 안녕히. 토맥은 할아버지가 듣기라도 할까 속삭이듯 인사하고 천막을 빠져나왔다. 몇 걸음 걸어가다 토맥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계신 곳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수도 없이 오가던 이 길이었건만 이제 돌아가는 일은 없으리라. 이번에는 앞으로만 걸었다. 이제 막 시작된 어린 모험가의 여정을 격려라도 하듯이 야생 거위떼가 V자를 그리며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었다. 토맥처럼 남쪽을 향해서였다. 그래, 나도 곧 갈게. 새들에게 인사를 띄워보내는 토맥의 가슴이 기대와 행복으로 벅차올랐다.
당시의 지리학적 지식이란 애매하기 그지없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밝혀지긴 했으나 그 사실을 진정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구가 진짜 둥글다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래로 가고 발이 위로 와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떨어지지 않는 건 뭐지? 발바닥에 풀칠이라도 한 건가? 오늘날처럼 정확한 지도도 길 안내 표지판도 없는 시절이었다. 해와 달을 보며 길잡이로 삼고 별을 따라 방향을 확인하면서 이동할 뿐이었다. 그렇게 그때는 꽤 자주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밝히고 넘어가려 한다. 토맥은 일단 남쪽으로 계속 걸어가기로 했다. 이샴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남쪽으로 가다 보면 바다가 나온다고 했다. 일단 바다에 당도한 뒤에 크제르 강을 찾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다시 정하기로 했다. 토맥은 온종일 걷고 또 걸었다. 아직은 익숙한 굽이굽이 언덕이 펼쳐진 풍경 속을 쉬지 않고 내리걷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빵과 물을 챙겨 먹었다. 나무에서 딴 과일도 조금 먹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저 멀리 지평선이 차츰 넓어지는 듯 하더니 지평선을 따라 끝간데 없는 길고 검은 띠가 펼쳐졌다. 몇백 미터 앞으로 다가서서야 그 검은 띠의 정체가 숲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태어나 그렇게 거대한 숲은 처음이었다. 그 숲을 가로지른다는 생각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숲을 돌아간다면 며칠이나 더 걸어야 할 터였다. 아니, 어쩌면 몇 주일일지도 모른다. 하루하루가 이미 충분히 고된데 며칠을 더? 토맥은 어느새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뒤돌아 조금 걸어 나오다 보니 외떨어져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우산처럼 펼쳐진 가지들이 땅에 끌릴 정도로 길게 흐드러져 있었다. 토맥은 가지를 헤치고 안쪽으로 들어가 담요로 몸을 감싸고 누웠다. 졸려서 정신이 비몽사몽한데도 길동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은 절실했다. 모험가들을 보면 다들 같이 걷는 길동무가 있는데 말이지. 그러면 한결 덜 외로울 텐데. 그러고는 물밀듯 몰려오는 노곤함에 홀로 걷는 외로움과 서글픔을 더 한탄할 새도 없이 토맥은 금세 잠속으로 빠져들었다.